낯선 손길. 나는 산길을 걷고 있었다. 은퇴 후 이런 산책이 일상이 되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집보다는 자연이 주는 위로가 더 따뜻했다. 아침 안개가 걷히며 드러나는 산 능선을 바라보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돌부리에 발끝이 걸렸다. 순간 몸이 기울어지며 발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쳤다. 작은 신음과 함께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발목을 만져보니 부어오르고 있었다. 혼자 일어서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그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냐고 묻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단정한 차림새에 온화한 인상이었다. 그가 발목 상태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색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다. 죄송하다고 말하며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따뜻함이 전해졌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촉이었다. 누군가의 손길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잊고 있었다. 천천히 하라며 급하지 말라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는 그의 부축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발목에 체중을 실으니 다시 통증이 밀려왔다. 병원에 가야겠다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집에서 찜질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다. 낯선 사람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한 걸음도 제대로 내딛기 어려웠다.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소개했다. 박노준이라고 했다. 자신도 이 산길을 자주 걷는다며 오늘은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진심 어린 눈빛이 느껴졌다. 감사하다고 말하며 나도 지연이라고 소개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다. 나는 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가슴 한구석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다. 박노준 씨의 부축을 받으며 산 아래로 천천히 내려왔다. 발목이 아파 걸음마다 찡그렸지만 그가 내 걸음에 맞춰주는 배려가 고마웠다. 그는 산 아래 막걸리집을 가리키며 잠시 쉬어가자고 제안했다. 발목이 너무 아픈 터라 거절할 수 없었다. 아담한 토속 막걸리집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는 것 같았다. 언제부터였을까? 혼자 먹고 혼자 마시는 것이 당연해진 게. 그가 조심스럽게 막걸리를 따라주었다. 은퇴 후 산책이 일과가 되었다고 했더니 그도 비슷한 처지라며 공감해 주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많아진다는 그의 말에서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다.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잠시 막걸리 잔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내를 5년 전에 떠나보냈다고. 아이들은 다 독립했다고.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도 나와 같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었구나. 나 역시 남편을 3년 전에 떠나보냈다고 답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막걸리를 마셨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듯한 침묵이었다. 슬프지만 따뜻한 침묵. 그는 처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랐다고 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똑같은 일상인데도 뭔가 허전하고 누구를 위해 밥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내 심정을 그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산을 걷는다고 했다. 혼자 있으면서도 혼자가 아닌 느낌이 든다고. 막걸리가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그의 웃음에는 쓸쓸함과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언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어본 게 얼마나 됐을까? 오늘 그를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일까? 필연일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며칠이 지나 발목이 나아지자 다시 산길을 나섰다. 평상시와 다른 건 산을 오르면서 계속 주변을 둘러본다는 것이었다. 혹시 그가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었다. 스스로도 놀라웠다. 이런 마음을 느껴본 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산 중턱쯤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박노준 씨였다. 그는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가 고개를 돌렸다. 반가워하는 그의 표정을 보니 내 마음도 덩달아 밝아졌다. 발목이 어떠냐고 묻는 그에게 괜찮아졌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다. 혹시 점심 드셨냐며 도시락을 준비해 왔다고 했다. 김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보온병에 담은 차까지. 마치 나를 만날 걸 알고 준비한 것 같았다. 나는 당황했다. 낯선 사람이 준비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도
이렇게 배려받는다는 것도 어색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김밥은 정성스럽게 말려져 있었고 계란말이는 아직 따뜻했다. 직접 만든 것 같았다. 언제 이런 정성 어린 음식을 먹어봤을까? 혼자 살면서는 대충 때우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그는 내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다. 맛이 어떠냐고 묻지 않아도 그의 눈빛에서 궁금함이 느껴졌다. 정말 맛있다고 말하자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 순간 내 가슴도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산 아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와 함께 앉아있으니 같은 풍경도 다르게 보였다. 더 선명하고 더 아름다웠다. 누군가와 함께 본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싶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앞으로도 종종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 내 마음이 두근거렸다. 이런 설렘을 느껴본 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아니, 좋겠다고 했다. 그의 눈빛이 더욱 따뜻해지는 것을 보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갑자기 조용함이 무겁게 느껴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여겼던 혼자만의 공간이 이상하게 썰렁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이 낯선 얼굴이 보였다. 웃고 있는 내 모습이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웃었을까? 거울 속 내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볼에 살짝 오른 홍조, 눈가의 잔주름마저 부드러워 보였다. 이런 내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낯설지 않았다. 아주 오래전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에 내가 이랬던 것 같았다. 부엌에서 혼자 저녁을 해 먹으며 자꾸 그가 떠올랐다. 정성스럽게 김밥을 마는 그의 손길, 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왜 나를 위해 도시락을 준비했을까? 단순한 친절일까?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까? 남편이 떠난 지 3년, 이제야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다니. 죄책감이 밀려왔다. 남편에게 미안했다. 동시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 자신도 낯설었다. 밤늦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박노준 씨였다. 오늘 함께한 시간이 좋았다고, 덕분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다고 썼어 있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내 마음을 뒤흔들기에는 충분했다.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고민했다. 너무 차갑게 하면 상처받을까봐, 너무 적극적이면 오해할까봐. 결국 나도 좋았다는 짧은 답장을 보냈다. 메시지를 보낸 후 가슴이 두근거렸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다시 사랑해도 될까?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였다. 혹시 또다시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어떡할까? 그런 아픔을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오랜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도 컸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 때까지 나는 뒤척였다. 복잡한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오늘 하루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는 것.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과 기대감을 다시 맛보았다는 것. 며칠 후 억수 같은 비가 내렸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가 떠올랐다. 이런 날에도 산을 걸을까? 혹시 비를 맞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연락할 핑계도 애매했다. 결국 비가 많이 와서 걱정된다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곧 답장이 왔다. 집에 있다고,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덧붙여 물었다. 혹시 심심하면 차 한잔 어떠냐고. 내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우리 집으로 오라고 썼다가 지웠다가를 몇 번 반복했다. 너무 적극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이런 비 오는 날 밖에서 만나기도 어색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집 주소를 보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을 열자 비에 살짝 젖은 그가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디저트가 들려 있었다.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 내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거실로 안내하며 수건을 건네주었다. 그가 머리를 말리는 모습을 보니 묘하게 친밀감이 느껴졌다. 내 집에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게 어색하면서도 이상하게 자연스러웠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다. 혼자 먹으려고 준비한 건데 둘이 먹기에도 충분했다. 그가 부엌 입구에 서서 내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누군가 내 뒷모습을 바라본다는 게 이렇게 의식되는 건지. 손놀림이 어색해졌다. 식탁에 마주 앉았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그는 정말 맛있다며 계속 숟가락을 떠갔다. 오랜만에 차린 제대로 된 밥상이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하는 것도, 함께 밥을 먹는 것도.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소리만이 조용히 들렸다. 그와 나 사이의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일상의 따뜻함이었다. 젓가락질을 하다가 우연히 손끝이 스쳤다.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도 느꼈는지 잠시 동작을 멈췄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나와 같은 떨림을 읽을 수 있었다. 비 소리만이 이 고요한 긴장감을 메우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소파에 앉았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 옆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았지만 그 사이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뭔가 변했다. 식탁에서의 그 짧은 접촉 이후 우리 사이에 미묘한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오늘 정말 좋았다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그리웠다고. 그의 목소리에서 외로움이 느껴졌다. 나와 똑같은 외로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나도 그렇다고 말했다. 누군가와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몰랐다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언제부터였을까 그의 어깨가 내 어깨에 닿아 있었다. 따뜻함이 전해져 왔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체온이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 감촉이 좋았다. 그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큰 손이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남편의 손과는 달랐다. 하지만 그 차이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손을 잡은 채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묻고 있는 것 같았다. 괜찮냐고, 이래도 되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그가 천천히 가까워졌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다. 언제 이런 떨림을 느껴봤을까? 10대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지고 나는 눈을 감았다. 부드러운 입맞춤이었다.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서로를 확인하는 듯한 짧은 키스. 떨어져서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서렸고 내 마음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두 번째 입맞춤은 더 깊었다.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내 마음이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3년 동안 누른 외로움이, 혼자라는 무게가 한순간에 흘러나왔다. 그의 품에서 나는 울었다. 슬픔이 아닌 해방감으로. 그는 내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속삭였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그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정말 이제 혼자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처음으로 맑아지고 있었다.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의 입맞춤이 떠올랐다. 부드럽고 따뜻했던 그 감촉, 내 등을 어루만지던 큰 손.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일시에 밀려와 정신이 없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창가에 앉았다. 어스름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건지, 남편에게 미안하지는 않은지 자꾸 자문했다. 며칠째 같은 일과를 반복했다. 밤에는 그와의 시간을 떠올리며 가슴이 설레고 낮에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혹시 또다시 상실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가 보내는 메시지들도 부담스러웠다. 따뜻한 안부 인사,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묻는 관심. 답장을 보낼 때마다 손이 떨렸다. 너무 차갑게 하면 상처받을 것 같고 너무 적극적으로 하면 내가 먼저 상처받을 것 같았다. 산책도 나가지 못했다. 그를 만날 것 같아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거울을 보며 자주 생각했다. 이 나이의 사랑이 어떤 의미일까? 젊은 시절처럼 열정적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단순한 동반자 관계로만 여기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웠다. 이런 감정을 어떻게 이름 붙여야 할까? 일주일째 되던 날 문득 깨달았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다. 또다시 혼자가 될까봐, 이 따뜻함을 잃을까봐 무서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외로움이 더 무겁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상실이 두려워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상실이 아닐까. 남편도 내가 평생 혼자 살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마음 한편에서 조용히 자리 잡았다. 아침에 일어나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산에서 만날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그의 답장은 금세 왔다. 물론이라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8장. 시장 골목의 은반지. 산에서 만난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연락하지 않아 걱정했다고 했다. 괜찮냐며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무서웠다고, 이런 감정이 낯설어서 혼란스러웠다고. 그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마찬가지였다고, 아내를 잃은 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하지만 지연 씨를 만나면서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우리는 산길 대신 시장으로 향했다. 그의 제안이었다. 일상적인 공간에서 함께 걸어보자고. 시장 골목을 나란히 걷는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다고 했다. 나도 좋겠다고 대답했다. 재래시장의 골목길은 활기찼다. 과일 장수의 호객 소리, 생선 비린내, 갓 튀긴 호떡의 달콤한 냄새. 모든 것이 생동감 넘쳤다. 그와 함께 걷자니 이 평범한 풍경도 새롭게 느껴졌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작은 액세서리 가게 앞에서 그가 멈췄다. 진열된 반지들을 바라보더니 가게로 들어갔다. 나는 어리둥절해하며 따라 들어갔다. 그가 가게 주인과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그가 나에게로 왔다. 손에는 작은 은반지가 들려 있었다. 단순한 디자인이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은은한 빛이 아름다웠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큰 약속은 아니라고, 다만 앞으로 혼자 걷지 말고 자신과 같이 걸어달라고. 내 가슴이 뛰었다. 이것이 프로포즈인가? 아니면 단순한 우정의 표시일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가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마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진심이었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반지를 끼워주었다. 내 손가락에 딱 맞았다. 은반지가 햇살에 반짝였다. 이 작은 반지가 내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그의 손을 잡고 시장을 나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이 나이에도 누군가와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다는 것, 다시 설렐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손가락의 은반지가 따뜻했다. 그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자연스러워졌다. 주말마다 이어진 동행이 일상이 되었다. 산길도, 시장도, 동네 카페도 이제는 늘 함께였다. 혼자 걷던 길들이 둘이 걸으니 전혀 다른 길이 된 것 같았다. 어느 비 오는 토요일 아침 그가 문자를 보냈다. 우산을 들고 나와 달라고. 밖으로 나가니 그가 호빵을 든 채 서 있었다. 갓 쪄낸 호빵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왔다. 비에 젖지 않게 내 손에 쥐어주며 웃었다. 따뜻한 호빵 하나가 내 마음을 이렇게 녹일 줄이야.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걸었다. 어깨가 닿고 발걸음을 맞춰야 했다. 그의 체온이 전해져 와서 빗속에서도 따뜻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누군가와 우산을 나눠 쓴다는 것, 함께 뜨거운 호빵을 먹는다는 것. 카페에서 마주 앉으며 문득 생각했다. 언제부터 혼자가 편하다고 말해왔을까? 그것은 편함이 아니라 체념이었다. 아무도 내 속도에 맞춰주지 않아도 된다고,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달래왔던 것뿐이었다. 진짜는 이것이었다. 누군가 내 걸음에 맞춰주고 내가 누군가의 걸음을 배려하는 것. 그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겁다고. 지연 씨를 만날 생각을 하면 하루하루가 기대된다고. 나도 똑같다고 답했다. 누군가를 위해 옷을 골라 입고 거울을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다고.
동네 산책로를 걷다가 벤치에 앉았다. 그가 내 어깨에 고개를 기댔다.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든든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다. 누군가의 무게를 받아주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 저녁이 되어 헤어질 때까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깨달았다. 외로움이라는 가면을 벗었을 때 드러나는 내 진짜 모습을. 누군가와 함께 웃고, 함께 걷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평범한 사람. 그것이 진짜 나였다. 침대에 누워 손가락에 은반지를 바라봤다. 이제는 익숙해진 작은 무게.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 내일 또 그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 설렘은 괴롭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봄바람이 부는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산길을 걸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우리 주위로 떨어졌다. 마치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그 벤치, 우리가 도시락을 나눠 먹었던 바로 그곳에서 그가 멈췄다.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다. 작은 상자였다. 내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감히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내가 끼고 있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은반지가 들어있었다. 그의 손가락에 맞는 크기로. 나는 숨을 멈췄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큰 약속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는 걸 남기고 싶다고.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다시는 누군가와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벚꽃이 흩날리는 이 순간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고 있었다. 내가 그의 손가락에 은반지를 끼워주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나와 똑같이 긴장하고 있구나 싶어 웃음이 나왔다. 이 나이에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니. 반지가 그의 손가락에 끼워지는 순간 뭔가 완성되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았다. 같은 디자인의 은반지를 낀 우리 손이 겹쳐져 있었다. 단순한 반지였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다.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약속, 함께 걸어가겠다는 다짐. 그때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봄비는 부드러웠다. 벚꽃잎들이 비에 젖어 더욱 선명해졌다. 우리는 우산도 쓰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비에 젖는 것도 좋았다. 함께라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그래, 이제는 누군가를 기다려도 괜찮아. 그가 내 곁에 있다면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 닫혀있던 마음의 창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다. 따뜻한 봄바람이 스며들었다. 손가락에 은반지가 빛났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등처럼.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됐다. 함께 만들어갈 내일들이, 함께 걸어갈 수많은 길들이. 봄비 속에서도 내 마음은 따뜻했다.